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위로 올려야 되겠다. 자, 오늘 할 거는 보통 일하는 것에 관한 수익률과 내가 투자하는 것에 관한 투자 수익률에 의한 착각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흔히 말해서 생각보다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우리 사주에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물리느냐? 흔히 이거 사람들이 회계를 정말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장이 되는 거는, 연장이 좀 되는 거는, 일하는 것에 관한 투자 수익률은 뭐, 내가 전직, 이직, 그 신규 직업 진출, 혹은 창업,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창업까지는 아니겠다. 전직, 이직,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투자하는 것에 관련된 투자 수익률은 내가 받아서 스톡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우리 사주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 투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왜 위에 사진 있으니까 위에 요렇게 맞죠? 예. 요렇게 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PNG로 옮겨가지고 한번 그 카페에 공유를 해볼까? 자, 일단 이걸 먼저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초 회계를 알아야 돼요. 기초 회계를 알아야 돼요. 뭐 숫자 나오면 원래부터 조용해지는 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인생의 대문제는 다들 이제 그 투자 기법이나 이런 거 배우면은 이거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라 그러면서 승률 100%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내가 거기서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구루들도 그 승률 100%안 나와요. 그리고 일단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나름 사업 좀 굴린다는 사람조차도 투자를 그냥 재무회계 없이 굴리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게 사실 세계화 이후에 나오게 된 개념인데, 약간 좀 부족해도 한 번 정도는 대박이 날 수 있는 운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다들 그 생각했거든. 내가 위대하다, 잘났다, 자존감 그런 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부터 감정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서 흘러오게 된 건데, 그래서 요즘 대중심리학자들이 보통 늘어나면서 이제 흘러오게 된 건데, 정통적으로 성공하는 방식은 뻔하거든요. 예. 뭐 위태롭지 않다가 운이 생기면 그 운을 다시 또 위태롭지 않은데 또 계속 성처럼 쌓아 나가는 거야. 그게 단계별로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건데, 다들 이제 한 방에 올라가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결정론적인 무언가를 찾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기 대응하는 방법이야 위험 준비하는 방법이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은 위험에 물리다가 예, 실패할 걸 먼저 소구법으로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실패할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회계를 들어보면 내 연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부터 근원적인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내 연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 연봉은 지금 현재 보면은 정확히 창업자가 없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도 있죠. 그리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투자할 가치가, 금융허브도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 못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하기에 규제도 많고, 세 번째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지 굳이 그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일단 다시 돌아서, 그럼 내 연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투자 자금으로 나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매출입니다. 자, 순서대로 해보죠. 예를 들어 AI나 클라우드가
누군가 하나 제품 딱 만들어가지고 그 대박이 났어.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일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들어갑니다. 추가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투자 자금이 들어가더니 매출이 증가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일거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됩니다. 일거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되고 다시 또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성과가 나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온프레미스가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 투자금을 최대한 까먹지 않는 ROI, 투입 대비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가장 신경 쓰는 게 영업 쪽인데, 뭐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좀 있어요. 야, 이거 예를 들어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만원 나오면은 사실은 이게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비용은 여차하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연봉도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을 남겨야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자자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고 이제 원가 뺀 거에서 남는 거, 여기 판관비에서 보통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때때로는 연구가 주력인 회사는 이쪽이 매출 원가에 다 들어가겠죠. 어쨌든 인건비랑 매출 원가 다 빼고 영업비랑 마케팅비 다 빼고 그래서 남는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의 비용, 뭐 이제 금융 부채라든지 등등등,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별 손익이나 다 빼면은 세후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회사에 남는 돈이에요. 이 회사에 남는 돈을 꾸준히 쌓아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는 거예요. 세후 순수익이 꾸준히 쌓인 캐시. 로 배당을 하는 거. 이건 뭐? 이익이 중요하다. 세후 이익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자는 뭘로 봅니까? ROIC로 봅니다. 철저하게. 투자자의 지표는 ROIC입니다.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나와요. 내가 성장주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성장주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장을 시켜서, 야, 매출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이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우리 사준이 아니면 우리 사주 같은 게 딱 나와요. 그럼 그 우리 스톡 옵션이 어차피 일한 것만큼 받는 거니까 우리 사주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내 물렸어. 물리는 이유가 왜 생겨요? 세후 순수익. 내가 보기에 월급 받는 건 꾸준히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내가 월급 받는 만큼 투자자 수익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노조가 맨날 올리고 투자자 순수익은 안 올라가고 EPS는 보면 있잖아요. 딱 그거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게 매출이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노조들이 딱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네 연봉을 올리겠지. 요거 안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귀족 노조지. 힘들어서 하는 노조가 아니야. 완전 귀족 노조지. 전형적인.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는 일을 하는 곳은 있어도 거기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제 기초적인 재무 비율을 알았으니까, 자, 회사에서 일을 할 땐 뭐예요? ROI를 씁니다. 경영자는 비용으로 쓸만한 돈까지도 어느 정도 운영 비용이나 고정 비용이나 남는 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ROE를 씁니다. 회사에 얼마나 그 세전 영업이익이 남느냐, ROE를 씁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뭘 봐야 돼요? ROIC를 봐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세후 순이익, 이익 상관없어. 매출액, 영업이익, 혹은 세전이익. 회사에서 어차피 비용으로 쓰면은 그만큼 나갈 테니까. 각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경영자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게 스톡 옵션입니다. 뭐?
야, 투자자도 고려해. 스톡 옵션이 자기가 주주가 되면 투자자도 고려해서 뭐 아끼게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스톡 옵션이 없다. 인센티브 많이 내놔. 그리고 복지, 소소한 횡령. 아씨, 좀 놀아볼까? 그리고 월급으로 부자 되려면 택도 없다. 그래서 그 막 코인이니 투자니 이거에 리소스를 더 뺏기고. 야, 회사에 온라인 시키자. 현금 흐름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그 다음에 주식 보상으로 스톡 옵션, 이렇게 해서 뭐 이익도 남기는 이 스톡 옵션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스톡 옵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 아껴야지. 이거 다 주식 배분인데. 주식 배분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 되는데. 아껴야지. 매입이 되는데. 복지보다 이익이 중요해. 이 투자는 가치가 있나? 그래서 모두가 경영자가 된, 그래서 이때부터 이 스톡 옵션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수치적 계산이 돼야 되고, 요즘에 이제 그게 데이터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들 안 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피놉스나 이렇게 뜨는 것들, 클라우드 비용 관리 같은 피놉스나 이런 게 뜨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데이터 기반 경영의 핵심인데,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관리 회계적 컨트롤을 다 같이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간간히 보고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게 타입드 파이낸스인데, 여기서 이제 목표가 이렇게 되면은 그 마케팅 계획이랑 신규 고객 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MAU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랑 그 다음에 R&D 비용이랑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랑 이렇게 해서 DCF처럼 온라인이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 바뀌면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쫙 바뀌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거 이전에. 그래서 이게 가능해져야만, 그리고 이게 최소한 개인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니어가 어려우니까 팀 전체로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왜 요즘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젊은 층 돈 못 모은다. 이거 바꿔 생각하면은 그거 개인 계좌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개인이 가계부를 못 쓰는 습관이, 나중에 경영자 때 보면은 개인이 가계부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회사 마케팅은 잘해도 똑같이 회사 돈 관리 못하거든요. 여차해서 그게 심해져서 횡령까지 한다거나. 근데 이게 그대로 회사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팀장으로 이제 못 쓰습니다. 팀장으로 못 쓰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연결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 커리어와 투자의 차이. 커리어는 지금은 이제 사람 숫자 부족하다는 게 AI와 클라우드인데, 커리어는 이런 신흥 유행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트렌드가 터졌을 때, 그게 패러다임인지 트렌드인지 모르지만 한 60% 정도는 한 6개월이면 되거든요. 그 어느 정도 경력직용이니까 먼저 익혀두고 투자가 일어나면
뛰어들어야 합니다. 뭐 투자가 일어나야 내 월급이 나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선제적인 기술이 나오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기존에 하는 일이 기존에 하던 일이 안정적이라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혹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죽은 회사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가 뭐 지금 온프레미스 잘리는 것처럼 대체됩니다. 보통 이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약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면은 디자이어 계통이 있어요. 디자이어 계통이 있고 그게 아니라 완전 실용성이 니즈 계통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머스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머스트가 소홀히 약간 이게 시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스타트업 유니콘들 돈 나오고 투자 많이 받아서 매출 많이 했는데 무너지는 회사들인데 지금 시기에 보면은 오히려 빛나는 회사들이 뭐예요? 투자 안 받고 매출 잘 내는 뭐 딜라이트룸 같은 알림이 같은 어플리케이션 만든 그런 회사들, 투자 안 받고 매출은 잘 나오고 건실하게 잘 성장하는, 혹은 두나무처럼 한창 그 물 들어올 때 노는 저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사줘가지고 우리는 이거 지킨 요런 회사들이 잘 되는 거죠. 뭐 디자이어 때는 약간 코인이 대박이 난다든지 뭐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명품인데 이게 어떤 금전적 이득을 주는지 모르겠고 그냥 누군가 A의 돈을 생산성도 없고 그냥 누군가 A의 돈을 B로 옮기는, 아직까진 사용 환경이 나오지 않는 요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일단 변동비성이야. 고정비성이 아니야. 변동비성이야. 쓴 만큼 내는 구조예요. 두 번째,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확히 이거 하나 더 해야지. 부동산 플러스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더더욱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진짜 중요한 게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뽑아내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들어가야 될 비용이니까. 거기에 원래부터 이제 투자가 호황기일 때 무시하고 있던 것들이 있죠. 뭐 비용 관리, 그 피놉스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호황기일 때는 디자이어가 어느 정도 토용이 돼요. 근데 그 화려함이나 위대함이나 그 쓸데없는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이 불황기가 되고 머스트의 본질이 남게 되면은, 핵심 코어가 남게 되면, 니드가 남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제대로 된 한계점을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건강도 있잖아요. 예방이 제일 좋거든요. 관절이 상하기 전에 관절을 아껴야 되고 뭐 몸에 당뇨가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사고가 그래서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언제나. 그런데 뭐 당뇨가 걸리고 난 다음에 당뇨를 치료하는 사람은 명이라고 하고 관절이 상하고 난 다음에 뭐 그 관절 보호대를 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사실은. 이제 완전히 가기 전에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죽으면 안 되겠지 라면서 그렇게 막으면은 뒤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니즈들은 보통 생존합니다. 그 니즈가 여럿의 이익과 일관될 때 실제로 뭐 어디 갔냐? 투자자 경영자. 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의 간편성,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주고
경영자에게 초기 투자 비용과 변동비로 손익분기점 통제를 하게 해주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그것들 세 가지가 되었을 때, 온라인이 되었을 때 롱런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온프레미스는 더 이상 확장을 안 하잖아요. 클라우드는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클라우드, AI도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롱런할지 안 롱런할지 모르겠지만 이 클라우드에서 무조건 내 개인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IT에서 기술,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해서 계획 경제로 못 들어가는 이런 기술 영역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은 뭐? 장소를 옮기거나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그런데 저 장소에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창업가는 오히려 그런 투자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고 세팅을 하는 거지만 저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항구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니까 컨테이너에 맞는 배를 만들어야 되고 컨테이너에 맞는 여기 그거 항구를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일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산성이 없어도 일단 한번 해보자. 보통 하는 게 정부 쪽에서 하는 경기 침체 때 하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 플러스 그 국방비 여기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억지로 만드는 이게 보통 케인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보통 인프라 계통보다는 시장 계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항상 옮겨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힘든 거예요. 이 셋을 다 온라인에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여기 분야가 아니었네 하면 엑시트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경영자예요. 근데 이제 앞부터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경영자가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고 개인 하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전체적으로 생기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질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 전체적인 질이 이 탐욕과 그 다음에 공포와 귀차니즘 삐짐보다는 귀차니즘 그것들이 조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맨드까지 왔다면 그거는 구조적인 거지 개개인 구성으로 그 디맨드가 컨트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그런 문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전체적인 문화가 정말 필요한 것만 땅땅땅 하고 필요 없는 건 최대한 배제하고 항상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내리고 그걸 수치적 사고로 해서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투자는 뭐냐? 투자. 그럼 여기서 이때 보통 우리 사주나 이런 거 물리는 이유 내가 그 사람이란 게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뭐 내가 베푼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대가를 바라게 되고 그럼 내가 이 회사에 일을 하잖아요. 이 회사에 일을 했는데 보니까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 야씨 우리 돈 잘 벌어. 그리고 그 돈 이 회사가 복지 잘해줘. 아유 뭐 특정 분야에 독점도 했어. 야 우리 안 망해. 야 이런 회사가 어딨냐. 우리 사주 땅 하면은 이제 물리죠. 크게 물리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비싸다. 어쨌든 첫 상장할 때는 그 고점을 찍길 바라니까 지분을 팔 때 고점을 찍길 바라니까 너무 비쌀 때가 있고 이걸 모를 때가 있고 아니 그게 독점한 거랑 비싼 거랑 차이가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는 이게 몇 프로
이익률을 줄 가능성이 높은가? 완전 독립적인 외부 환경이거든? 이 투자자들이 몇 프로 이익률을 줄 확률이 높은가? 이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매수세와 매도세, 즉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 계산 없는 욕망, 실패 가능성 고려치 않는 그냥 좋더라, 요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역사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했는데, 급락하면은 이제 급등이 한 5배, 10배였으면 이제 더 이상 저거 잡아야 돼. 그렇게 잡았다가 이제 뭐 폭락을 하거나, 우리 사주 이렇게 딱 샀는데 거기서 초기에 너무 비싸게 이제 전체적으로 판 거였는데 폭락을 하거나 그 꼬라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게 샀을 경우. 두 번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망하진 않아. 근데 네가 월급 받긴 좋은데 투자자한테는 안 좋아. 뭐 ROI로는 좋아. 너는 일 잘했어. ROIC로는 안 좋아. 세후 수익률은 안 좋아. 세금 떼니까 별로야 이거. 세금 떼고 이자 내고 이러니까 별로야. ROI로는 좋아. 요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 몇 가지 더 있어요. 3. 정치 리스크. 뭐 제가 플랫폼 국가는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반대로 이야기해볼게요. 다른 거 이야기해볼게요.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왜 자꾸 적자가 나고 다른 사업을 이래저래 해보려고 발버둥 치냐면은 대형마트 강제 휴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마트가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 이게 전통시장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형마트 휴업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보호 안 됐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보여서 새벽부터 그냥 과일 전통시장이 아니라 그냥 과일 갖다 파는 곳이 늘었어. 좀 품질이 좀 떨어져도. 이마트가 왜 자꾸 힘드냐? 이때 이후로 이마트는 거들떠라 안 보는데, 그 강제 휴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약간 회계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유통업계를 좀 알면 아는 건데, 하루라도 일요일까지 돌리면 괜찮은데 꼭 또 공휴일날 쉬라고 하잖아요. 신선식품 폐기율이 급증합니다. 보관을 하루 더 하는 거 가지고 대량인 경우에는 신선식품 폐기율이 급증합니다. 이거 한 50%에서 70% 되는 걸로 알았는데 50% 넘는 걸로 알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 온라인과 싸움이었잖아요. 한때는 이건 뭐 온라인 배송도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도 이거 안 깨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안 막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못하게 막고 있어요. 강제유업 계속 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하는 누구를 위한 거야? 저거를 깰 수가 없습니다. 저 정치 리스크는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지금 현재 불공평 경쟁 중인 게, 온라인으로 시작한 온라인 사업체들은 계속 대신 식자재를 배송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 입장에서 식자재가 마이너스만 안 나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식자재를 마이너스만 안 나게 해가지고 계속 팔아. 그리고 이제 그걸 거의 그냥 원가급으로 팔거나 약간 손해보고 팔아요. 그 코스트코의 치킨 같은 거예요. 피자나. 그걸 팔아서 어차피 다른 것도 같이 살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료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마트는 식자재가 메인이라고.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여러 가지 부동산 지점들이 있어서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목에 칼을 들여놨습니다. 뭐 너네는 주말에 정기적으로 쉬어. 그리고 온라인 배송 안 돼. 요렇게 칼을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이 갈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 법 하나 통과시키는 규제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절대 의존적인, 특히 부동산, 즉 뭐 부동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 리스크 크다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커머스는 주도권 잡는 게 5년에서 많아봐야 7년 내에 무조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쿠팡도 원래 그렇게 잘 못 하잖아. 원래 그거 그 뭐였지? 그 공동구매인가? 어쨌든 공유경제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렇게 하던 거였는데 주도권 잡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이밍 한번 지나면 어렵거든요. 근데 마침 최대 그 경쟁사인 이마트가 전통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목이 묶였네. 여기서 목이 묶였네. 유통에서. 여기서부터 조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 마침 온라인이 있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돈 때려박아가지고 그렇게 각 지점 만들고 그 택배를 자사화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 부동산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동산이 저는 싫은 이유가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고 두 번째 부동이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유동이면 이거 챙겨가지고 아이씨 다른 나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마트는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실 유통망이란 말이에요. 그 유통망을 어떻게든 이제 이마트 본사가 어쨌든 날이 가서 서서히 줄고 있으니까 그 유통망을 이용해서 어딘가 살아남을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그 유통망을 이용해서. 어차피 똑같이 운송은 똑같이 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살아남을 길을 찾는 건데 결국엔 이제 주도권이 좀 뺏겼지. 쿠팡으로 뺏겼죠. 이게 사실 단순히 사업을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정치 리스크는 웬만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해칭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 이야기를 할 때 꾸준히 이제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저 정치 리스크에 이슈가 되어주지 않아야 되거든. 카카오도 정확히 시작하면 꽃시장 계속 창업하는데 꽃시장을 개편하겠다 할 때 묶인 거고 로톡이나 아니면 3.3 이것도 변호사와 세무사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냥 협회에서 한번 해가지고 소송을 딱 걸어버리면은 그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을 딱 놓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그 네이버나 카카오도 여전히 정치 리스크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전부 판교 쪽에 몰린 이유도 강남경찰서에서 계속 부르기 때문에 성남경찰서는 그 변호사를 불러도 변호사가 대신 나가도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성남 쪽에 모이게 된 겁니다. 판교밸리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강남경찰서를 회피해서. 그래서 그 정치 리스크는 상당히 큰데 제가 이거 한 가지 깨달은 건 괜히 유대인들이 유동자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구나. 부동은 졸라게 위험하다. 졸라게 위험하다. 야씨 여기서 탄압받으면 저 나라로 옮겨가야지. 예, 그게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치 리스크가 하나 탕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당신이 스타트업 쪽에 있으면 어차피 스톡 옵션이나 이런 걸로 받을 테니까 일은 스타트업에서 해. 그리고 제일 크게 성장하니까 그럼 투자는 뭐? 안전자산을 투자해. 이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할인율을 높이는 거야. 할인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뭐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올 수 있게. 돈 한창 많이 벌면은 그걸 가지고 바짝 번 걸 가지고 팡팡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안정적인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업해가지고 회사 팔면 비팅 사잖아요. 비태요. 대충 5% 수익률 꾸준히 나오거든.
내가 다음에 또 똑같이 저 정도로 많이 벌려면 몸이 많이 굴려야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알아. 근데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예전처럼 빡세게 굴기에는 좀 빡세. 그때 뭐 이것들이 내 안정적인 자산이 되어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너무 안정적인 회사, 뭐 이제 워터폴이죠. 워터폴에 있으면은 투자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라. 뭐 이것도 물론 살아남을 성장주겠지만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올인성 투자 하지 마라. 뭐? 내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내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그냥 스톡 옵션만 받아라. 중요한 건 뭐? 올인하지 마라.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온라인이잖아요. 내가 거기 스톡 옵션은 받아도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지 마. 이 재산이 올인이 되어버리잖아. 현금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내 투자 자산도 여기서 되면 되겠습니까? 올인입니다. 뭐 도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기술을 익히거나 성장을 하는 그 전직이나 이직까지나 회사별로 다르니까 저 회사에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장을 하는 것은 신기술, 즉 바꿔 이야기하면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정확히는 신기술이라기보다는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 가야 합니다. 뭐 거기서 퀄리티를 택하는 거는 자기의 이제 확률적인 안목이니까 보통 제가 하는 일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그 상태 방정식이 나온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 준비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걸 안 버립니다. 절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보통 여기서 도전해야 되거든. 반대로 투자는 어떻게 해요? 대중의 움직임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덜 틀리면 된다. 여기는 이제 현금 흐름의 기회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좀 힘들어도 현금 흐름의 기회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장주를 투자합니다. 야, 네가 몸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성장주를 투자합니다. 성장주를 투자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합니다. 성장주 투자는 진짜 웬만한 고수는 아니면 너무나도 자산이 많은데 여기서 투기성 투자 10% 정도 빼는 거 아니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걸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정확히 투자는 자본 구조와 변화율, 여러 가지 경제적 해자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의 대부분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있고 뭐 실패 확률을 소거법으로 최대한 배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해요? 절대 돈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원칙을 잊지 마라. 네. 요게 투자 기법의 핵심이다.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덜 틀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투자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하라고! 이게 그겁니다. 야, 씨. 결론은 이거예요.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태만하기 때문. 일은 하기 싫고 새로운 거 하기 싫고 공부하려니 힘들고 빡세게 일해야 하는 건 싫고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뭐 야만 큰데 게으른 거잖아. 딱 그 욕망이 여기서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반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전을 하고 스톡 옵션을 받고 투자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졸라게 위험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현금 흐름이 최대한 높아야 되니까 일은. 근데 투자는 뭐예요? 최대한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와야 되니까. 일은 현금 흐름이 꾸준히 높아야 합니다. 근데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현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 차이인데 그 반대로 한다고요, 대부분. 이게 일과 투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도전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또 성장하고 내 퀄리티가 높아져서 또 그 투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훨씬 이 사람을 채용하는 거 훨씬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경력직을 바라는 거잖아요. 실패 확률도 적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높아야 되는 게 일이고, 투자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현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이게 이제 올바른, 근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 신기술 새로 투자가 일어나는 거에서 계속 공부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 최대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 이럴 거면 절대 당신 부자 될 생각 때려주십시오. 투자는 뭐 최대한 이득 보는 거. 한방 대박. 이러면은 지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사람들이 접근한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 재현성이 없어요. 이게 재현성이 없어요. 내가 10배를 벌었다. 그래, 다음에도 네가 10배를 다시 벌 수 있을까? 도박이지. 재현성이 없어요. 네가 지금은 최대한, 제가 이거 ROI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꾸준히 이 회사는 여전히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네가 그게 될까? 장기적으로 평균에 회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는 퀄리티 따에서 회귀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또 하나 크게 중요한 거. 자, 그럼 전체적인 규모를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인데 영업이익이 100이 나올 순 없죠. 똑같아요. 가능성의 최대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새우 영업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이익에 세금이랑 이런 것, 세금이랑 뭐 이제 제가 위에서 세금이나 금리 리스크 이런 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새우 영업이익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보통 50% 정도 내외일 거잖아. 이런 거는 뭐 실제로 그냥 개인 사업급이지만 아무리 해봐야 최대치일 거잖아요. 그럼 가능성의 최대치. 경제 성장률의 그 초장기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기업 성장률이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이죠. 이걸 조금 더 쪼개서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 그래서 자꾸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하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성장률 이렇게 불가능하죠. 거의 이제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뭐 내수 시장의 경제 성장률 이렇게 했을 때 요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 무조건 글로벌 기업에 글로벌 사업을 하는 회사에 가야만. 왜냐하면 내수 경제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실 인구도 줄고 있고.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게 1번. 2번. 자, 한국의 추가 투자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점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솔직히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거 문제 때문에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주요 일어나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해요. 뭐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와 비용이 더 운영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은행 이자 못 낼 것 같은데 그래서 흑자 사업 접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이라는 이 의미가 한국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야, 뭐 바꿔 말하면 새로운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만 남아요? 일본처럼 있는 자산 가진 사람들만 그거 가지고 계속 현금 이익 돌리는 방식이 될 거다. 추가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택하는 거 솔직히 한국에 남는 애들 있죠. 글로벌 기업에 가라. 그러나 최대한 글로벌 리스트로 떠라. 이게 가능성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일하는 거에 자꾸 해외로 진출하는 게 어떤 이민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하는 거에 일터에 대한 한계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추가 투자가 일어날 것인가? 제가 연봉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서 나온다고 했죠. 연봉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연봉. 그러면 그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한국에서 계속 일할 때 추가 투자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이 매출액이 점점 줄어드는 GDP가 국가 매출이잖아요. 국가의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이 점점 줄어드는 곳에서 내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날이 갈수록 점점 승진하고 이거 연봉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애초에 성장할 기회조차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일하는 곳으로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시키는 해칭 방법이 글로벌 사업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타는 거, 그 배를 타는 방식이 있고 그 구조를 타는 거, 산업에 뛰어들듯이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 뛰어들듯이 그 배를 타는 게 있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은 국가를 선택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한 국가가 장기적인 호황일 때는 한 시절이니까 국가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엔지니어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글로벌리스트들, 이스라엘이 사회주의 시기에서 이제 오일 쇼크 겪고 되게 어려우니까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만든 게 실리콘밸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쪽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든 거. 그래서 엔지니어의 본질은 유동할 수 있는,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그게 본질입니다. 사실 땅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자산과 기본적으로 부동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적 기술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사업 재능을 많이 사업가적 투자자적 재능을 많이 집중하는 게 그 엔지니어적 특성입니다. 유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이 또 이제 다시 무너질 것 같으면 다른 돈 벌 곳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적 특성입니다. 보통 이게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특성이지. 여자들은 한 자리에서 이사 안 다니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러니까